지금 온라인적으로 매물 광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무조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맹점이 하나 있거든요. 최근에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관련된 그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8월 21일부터 시행되거든요. 자,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플랫폼. 이게 쉽게 말해서 네이버 매물 광고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신문이든 뭐든 모든 매물 광고를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모든 거를 그냥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부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여기에 신고 접수 시스템 간의 API를 연동하는 방법. 이 API가 뭐냐면 누군가가 신고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 매물 광고에. 그러면 자동으로 그 모니터링 기간에 그 업체에도 실시간으로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연동이 돼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신고 접수를 받으면 모니터링 기관은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및 추가 정보의 게재, 뭐 어쨌든 필요한 조치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해라고 하는 거예요. 해라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시정 이행 가능 여부에 따라서 이원화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그 두 가지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자율시정 방식인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알아서 시정 조치가 가능하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먼저 1차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신고 접수된 사항을 확인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표시 광고를 게시한 공유중개사에게 내용 정정 및 노출 중단 등의 자율시정을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링 기관은 동시에 신고가 되다 보니까 이게 확인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두 번째, 즉 자율시정이 불가능한 정보 제공 서비스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자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적으로 선별해가지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할 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자료의 제출 및 요구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결과를 통보한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결과를 관련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지사, 등록관청, 즉 구청 이런 곳이죠. 신속하게 요구에 따른 조사, 조치하고 그 결과를 또 국토부 장관한테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연동되다 보니까 동시에 접수가 된다. 그 다음에 신고 결과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 먼저 이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받아보는 방법. 그 다음에 신고가 됐는데 얘네들이 연락이 없진 않을 거예요. 이런 업체들은 전부 다 그런 거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네이버 매물 광고 이런 거 잘못하면 바로 신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불가능하면 모니터링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통보하고 그 다음에 뭐 행정 조치한다. 뭐 이런 거네요. 즉 이게 누군가 신고를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신고를 해야지.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이런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고객이 알아서 신고하진 않습니다. 이게 허위 매물인지 이미 거래가 됐는지 뭔지 잘 몰라요. 즉 이런 거 신고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주변 중개인들입니다. 경쟁자들. 솔직히 이거 서로 죽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 이번에 바뀌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모든 매체에 적용합니다. 인터넷, 신문, 전단지, 잡지, 뭐 입간판 다 적용해요. 자, 보시면 일반 원칙입니다. 쉬운 예시에 불과하다.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도 비슷하면 해당될 수 있다.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및 위법성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다. 허위의 표시 광고.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 이거 광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자가 중개 의뢰를 하지 않았음에도 중개 대상물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 표시 광고한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다. 중개 대상물이 표시 광고한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그냥 허위 매물이죠. 3번은 중개 대상물이 그 위치에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 내용과 형태, 거래 조건 이런 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자, 이거는 거의 뭐 허위 매물에 대한 거네요. 자, 다음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중개 대상물.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의뢰받지 못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이 의뢰받은 거를 지가 마음대로 올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남의 거를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표시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걸 준비를 했어요. 이 무슨 문제냐면 블로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 뭐 유튜브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특히 이 세 가지로 광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카페, 블로그 이 특히 두 가지는 이게 삭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삭제가. 왜 굳이 삭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뭐 비공개로 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예전부터 매물 광고를 해왔던 분들은 매물 광고가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현업에서 상가 중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매물 광고가 가득 쌓여 있어야 돼요. 자기가 활동한 기간만큼 쌓여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활동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에 따라서 진짜 수백 개가 됩니다. 수백 개.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매물에서 분명히 팔리긴 했으나 그 매물을 보고도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삭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걸 삭제를 하라는 거예요. 비공개를 해도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단 노출되지 않게 해란 소린데, 여러분 수백 개의 매물 광고를 한 번에 비공개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대량으로 비공개를 했다가 저품질에 걸렸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백 개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포스팅 중에서. 노출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확 떨어집니다. 노출이 안 되니까 검색이 안 된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특히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전부 다 검색 노출이 안 되도록 표시를 해야 돼요. 그 하나하나 다 수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카페에다가 매물 광고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몇 개씩 광고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매물을 하나하나 전부 다 비공개로 한다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뭐 높은 등급 폴더로 옮긴다고 해도 노출 안 되게 일일이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카페가 저품질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매물 광고만 하셔가지고 진짜 구독자가 3만 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그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그 매물 광고를 전부 다 비공개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유튜브도 비공개하면 별로 안 좋다는 소리가 있어요. 영향을 안 받을까요? 분명히 영향을 크게 받을 겁니다. 적게든 많게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노출에. 근데 또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전혀 손해볼 게 없어요. 당분간은. 왜냐면 대량으로 삭제할 일이 없을 테니까. 지금 2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7월 말일이니까. 블로그를 키우세요. 지금부터 계속. 그리고 지금 삭제를 하실 분들은, 저 블로그를 매물 광고로 계속 운영하셨던 분들은 최소한 비공개로 돌릴 만한 그 포스팅만큼은 새로운 포스팅으로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빨리. 지금부터. 하루에 2개씩이라도 발행을 하셔가지고 그 지수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게 비공개 되더라도 내가 충격을 안 받을 수 있게 새로운 포스팅을 만드시라는 소리입니다. 만드시라고. 지금은 가만히 있을 시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요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여담인데 블로그든 유튜브든 그 플랫폼 가지고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해봤던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뭐 블로그는 저품질에 걸리고 유튜브는 거의 뭐 키우지도 않고 몇백 명밖에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초보자들 노리고 무료 강의든 뭐 유료 강의든 남의 강의 훔쳐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키워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러는 거는 그 남의 그 훔쳐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강의를 왜 듣는지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순진해도 그렇지 그런 사기꾼들한테 강의를 들으면 돼요. 이건 사기꾼들도 문제가 맞아요. 근데 그런 데서 자꾸 속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을 자꾸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 사기꾼을 갖고 놀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특히 상가하시는 분들은 사기꾼들 따위한테 휘둘리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아무튼 이미 체결된 거를 표시 광고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서 거래할 수 없는 게 명백한데 중개 대상물로 광고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 대상물, 존재하긴 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 대상물. 문제점을 일부러 지적하는 등 매물 광고를 했는데 문제점을 일부러 막 지적하면서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경우인데 계속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계속 권유. 다른 중개 대상물을 계속해서 권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 읽어보면 충분히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거든요. 계속이지 않습니까? 계속. 그리고 그렇게 티나게 막 문제점 이것저것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원래. 즉 손님들은 우리가 광고를 어떻게 하든 이거를 다른 매물로 유도한다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티나게 안 돌리거든요. 대놓고 하진 않으니까 모르거든요. 사실 대상물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가격을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다르게 표시, 해당 매물의 평면도나 사진이 아닌 것을 이용한다. 해당 매물의 평면도나 사진이 아닌 것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 매물로 광고하는 게 아니라 뭐 주변 사진, 상권 사진 이런 거 가지고 광고하면 되죠. A 매물로 광고하면서 B 매물 사진을 쓰지 말라 이거네요. 뭐 안 쓰면 되죠. 아니 매물 광고하는데 누가 그 매물 실제 사진을 사용합니까? 만약에 광고하는데 그 매물 실제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초보입니다. 초보. 광고 자체를 거의 안 해봤다는 거예요. 매물 광고를. 토지의 용도를 지목과 다르게 표시,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표시, 그 다음에 내용을 현저하게 과장한 경우, 옵션 성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관리비 표시 금액이 실제 금액과 현저하게 차이, 방향이
제시한 방향과 90도 이상 차이, 주요 교통시설과 거리를 실제 도보거리나 도보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 실제 도보시간으로 해라 이거네요. 기만적인 표시 광고, 그런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하는 경우,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빠뜨리는,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는 소비자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 광고하는 경우. 분명히 중요한 맹점인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맹점인 거는 맞긴 한데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네이버에 광고하는 건데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문의 이렇게 그냥 적어놓고 그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그 부분 가지고 뭐 광고를 좀 한다던가 이런 방식을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블로그, 카페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노출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광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 하시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 정도로 매물 광고로 자기 지역에서 노출이 최상위로 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웬만한 블로그 강사님들보다 더 낫거든요.